반갑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마지막 시간이더만요. 마지막 시간까지 이렇게 열심히들 들으셔서 아주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사실 이 강의를 위해서 제주도에서 지금 막 올라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강의를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거는 장수하신 분들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진행을 할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지만은 1960년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50살이었습니다. 지금 평균 연령이 몇 살이냐? 지금 이제 78세로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80세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40년 동안에 우리가 수명이 30년이 더 늘어났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30년이라는 수명이 갑자기 늘어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변에서? 요즘에 뭐 회갑잔치란 말을 꺼내지도 못하죠. 그 다음에 칠순이란 잔치도 옛날에는 칠순이면 고위원 그래가지고 상당히 큰, 그러나 칠순잔치도 한다고 말도 못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뭐 집안에서 잔치하신다 그러면 8순 정도 되면은 아주 뭐 저 동네 사람들 오라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새 이 장례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이제 호상이란 말로 예를 들면 상주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그랬습니다. 자, 호상을 몇 살부터 호상이란 말을 하겠어요? 몇 살 정도 되면은 가서 상주한테 호상이란 말을 하십니까? 제가 옛날에 제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우리 할머니가 1970년대 말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제 할머니가 75세 돌아가셨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저희 아버지한테 호상입니다 이제 그러고 우리 아버지도 거의 끄떡끄떡하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만약에 75세에 가서 호상입니다 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호상이다라는 말을 쓸 때는 대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균 연령보다 한 10년은 더 살아야 호상이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요새는 한 90 정도 되시면은 호상인갑다. 그러면 또 거기에 끄떡끄떡하고 이런데 요새 이제 뭐 80 언저리에 돌아가신 데 가서 호상이란 말은 그 말도 안 되죠.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우리 수명이 갑자기 늘어났느냐? 자, 그러면 예를 들면은 지금까지는 우리 어떻게 생각이 왔느냐? 조상 탓을 많이 했습니다. 이 장수하는 집은 집안이 있다. 장수하는 집은 집안이 있다. 그래서 장수하는 집안이다 그런 말을 써서 유전자 요인을 많이 했어요. 근데 옛날에도 그런 실제 장수 집안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집을 장수 집안으로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딱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윗사대 아랫사대. 본인이 당신의 증조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를 보고 본인이 당신의 증손까지를 본 사람, 그걸 윗사대 아랫사대란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장수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은 집안을 장수 집안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어떤 사람 혼자 덜렁 오래 살았다고 장수 집안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죠. 자, 윗사대 아랫사대를 볼 수 있는 집안이 장수 집안입니다. 자, 그런 옛날에 장수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장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구나 80세까지는 가는 것이다. 자, 근데 이 80세 가는 것이 뭐냐? 이 80세라는 것이 평균 수명입니다. 평균 수명. 자, 평균 수명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 태어난 갓난아기부터 나이 들어서 늙어서 돌아가시는 사람까지 전부 모든 사람들의 나이, 죽어가는 사람들의 나이를 평균한 나이가 평균 수명입니다. 그 평균 수명이 지금 80세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주변에서 80 정도 된 사람들의 수명이 다 했다고 말할 것이냐? 아닙니다. 실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죽는 나이, 최빈 사망 연령이란 말을 씁니다. 최빈 사망 연령. 자, 진짜 사람들이 몇 살에 죽느냐? 제일 많이 사람들이 죽는 나이가 몇 살이냐? 80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위가 됩니다. 자, 일본의 경우는 평균 수명이 82세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최빈 사망 연령이 몇 살이냐?
90세입니다. 실제 사람들이 죽는 나이가 90이다.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전체 평균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최빈 사망 연령이 약 82세입니다. 그런데 이 82세가 점점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는 나이는 80이 아니라 그보다 한참 더 위가 된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내가 80까지 산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적어도 평균 수명보다 적어도 10년은 더 살아야겠다. 이거 딱 실제 사망 연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건강수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건강수명. 자, 건강수명이란 것은 뭐냐? 자, 내가 오래만 살면 뭐하냐? 건강해야죠. 병이 없어져야죠. 병이 없이 오래 살 수 있는 나이가 몇 살이냐? 몇 살이냐? 자, 우리나라는 이 평균 수명보다 건강 수명이 마이너스 10세입니다. 마이너스 10세입니다. 남성, 여성들이, 남성의 경우는 67세가 되고, 여성의 경우는 68세밖에 되질 않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게 사는 연령이 그만큼 오래된다는 이야기. 자, 그러면 수명만 길면 뭐하냐? 수명만 길면 뭐하냐? 실제 죽는 나이는 저 위고, 건강 수명은 평균 수명에다 마이너스 10이다. 그러면 최빈 사망률도 마이너스 20이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로 지금 건강 수명이 적습니다. 바로 저것을 어떻게 고치느냐? 이게 저거 같이 이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여러 가지 것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거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사람들이 오래 산다. 오래 살게 됐다. 1960년에 50밖에 못 살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는 80까지 산다. 그럼 제일 큰 이유는 뭐냐? 제일 큰 이유는 뭐겠습니까? 유전자 아니다. 환경이 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 가지 생활 환경이 좋아져서 그래서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 미국의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아이비리그 중에서 의과대학 중에서 아주 유명한 의과대학이 하버드 대학이 있고 예일 대학이 있고 위스콘신 존스 홉킨스가 있고 이 다트머스 대학이라는 대학이 있습니다. 다트머스 대학의 200주년 기념, 다트머스 대학이 200주년이 되어가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자들이 모아가지고, 자, 20세기 초에 1900년에 미국의 평균 연령이 50이었는데 20세기 말에 78세로 됐다. 자, 28년이란 수명이 늘어났다. 제일 큰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의 수명이 25년이나 더 훨씬 더 많은 그런 단 1세기 동안에 100년 동안에 이렇게 늘어났을까? 그랬을 때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수명이 이렇게 제일 높아진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이유가 물이었습니다. 좋은 물을 우리가 먹게 됐다. 깨끗한 물을 먹게 됐다. 즉 환경이 좋아졌다. 물을 통해서 모든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음식도 깨끗한 것을 먹을 수 있었고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관리할 수가 있었다. 병을 막았다. 두 번째가 뭐냐? 전기였다. 전기의 발명이라는 것이 우리 모든 환경을 바꿔버렸다. 집안에서는 냉장고를 쓸 수 있게 했었고 모든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었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게 했고 그래서 바로 전기였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세 번째를 의료로 했습니다. 자, 의료라는 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다트머스 의과대학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자, 저 이야기는 뭐냐? 실제 의학이다, 의료다, 약이다 이것보다도 우리 환경 개선이 우선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환경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장수.
장수 황제라는 게 있느냐. 제가 우리나라 이 백세인 연구를 시작하면서 자,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수하신 분들이 어디가 모여 사는가 하는 조사부터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2000년도 지금 벌써 10년 전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장수한 사람들이 어디가 모여 살까? 장수한 사람 숫자가 얼마나 될까? 그랬더니 1990년에 100세가 넘은 사람이 몇 명이었는가? 200명이었어요. 1995년에 한 500명이 됩니다. 그런데 98년에 1200명이 됩니다. 2000년에 2000명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 백세인 숫자가 저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우선 통계청 저 자료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우리나라 백세인이 저렇게 많이 늘어나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해서 매 2년마다 2배씩 늘어나느냐예요. 백세인 숫자가 2배씩만 늘어납니다. 자, 그래서 전국에 우리 2000명의 백세인이 있다 그러면은 그 중에 10분의 1을 내가 만나야겠다. 그래서 200명을 만나자. 그래서 이제 전국에 다 다닐 수는 없으니까 백세인이 제일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 어딘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약 250개 시군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각 군 단위들 또는 구 단위들 그러면 250개가 되는 거예요. 자, 250개 시군구를 1등부터 250등까지 등위를 매깁니다. 그래가지고 탑 20 위에 20등까지를 찾아갑니다. 제일 먼저 제가 찾아간 것이 경상북도 예천이 됩니다. 경상북도 상주, 경상남도 거창, 전라북도 순창, 전라남도 한평, 영광, 담양, 곡성, 구례 이런 지역을 합니다. 이 딱 보면 이 가운데가 지리산이 있습니다. 지리산 서쪽, 남쪽 요 지역이 장수 지역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나라 장수 삼각벨트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은 장수 지역입니다. 반대로 제일 1등부터 250등까지 저 밑에 250등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240등부터 250등은 제일 바텀 10입니다. 우리나라 단명지역입니다. 단명지역이 있습니다. 자, 어디라고는 말을 안 하겠습니다. 자, 단명지역하고 장수지역하고 수명 차이가 얼마나 되느냐, 장수도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5배가 차이가 납니다. 자, 장수도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느냐, 이렇게 계산합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85세가 얼마나 많으냐, 이 비율을 가지고 장수도라고 그럽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서 100살 이상이 얼마나 많으냐, 이것을 초장수도라고 우리가 비교를 합니다. 자, 이런 거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서 쭉 정리를 해서 보니까 단명지역과 장수지역 간에는 이런 장수도 차이가 5배 이상 차이가 나더라. 5배 이상 차이 나더라. 기가 막힌 이야기죠. 기가 막힌. 자,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조사를 시작하는데 아주 재밌는 자료가 이제 나옵니다. 자, 이렇게 백세인들을 한 200명을 제가 딱 만나놓고 보니까 백세 200 만나고 나서 정리를 해서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제일 처음에 첫해에 제가 120명의 백세인을 만났습니다. 보고서를 쓰려고 딱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남자가 6명밖에 없더라. 전부 여자더라. 세상에 대한민국의 백세인을 조사하려고 제가 나섰는데 네, 조사해놓고 보니까 여자들만 했더라. 다 도대체 남자들은 어떻게 돼버렸느냐. 어떻게 돼버렸냐. 그래서 백세인의 남자가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남자들의 커트라인을 95세로 낮춥니다. 95세. 95세 이상 된 남자들은 대한민국에 어디가 제일 많은가? 이렇게 해서 봤더니 전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자, 남자들이 많은 지역은 강원도 지역이 됩니다. 강원도, 경상북도 북부. 경상북도 북부에서 강원도 지역. 딱 이러고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쪼개지더라. 이쪽은 남자가 오래 사는 지역, 이쪽은 여자가 오래 사는 지역. 자, 어떻게 해서 도대체 우리나라 조그만 나라의 한쪽은 또 그나마의 백세인의 이런 비율이 남자, 여자가 이렇게 하늘과 땅까지 다른가? 이런 걸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 장수의 중요한 것은 기후, 생태, 환경 이런 것도 중요하고 생활 문화도 중요하고 이런 것이구나 이런 걸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 연구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본을 찾아갑니다. 자, 일본을 찾아가는 이유는 뭐냐? 일본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오키나와가 있고 규슈, 시고쿠, 혼슈, 이렇게 홋카이도가 있죠. 자, 일본의 장수 지역은 어디냐? 바로 오키나와입니다. 규슈 남쪽, 시고쿠 남쪽, 혼슈 남쪽, 이런 쪽이 일본의 장수 지역입니다. 일본은 47개 현이 있습니다. 47개. 자, 그래서 1등부터 47등가 이렇게 딱 나눠보니까 이게 전부 다 여성 장수 지역이더라. 일본의 남성 장수 지역은 어디냐? 남성, 전혀 다른 동네가 있다. 그래서 일본에 나가노라는 지역이 등장합니다. 나가노가 일본 장수, 남성 장수 지역이더라. 자, 그래서 정리를 해서 보니까, 자, 여성 장수 1등 오키나와다. 남성 장수 1등 나가노다. 자, 이리 보면 우리가 나가노라는 것은 어떤 지역이냐? 우리나라 강원도 같은 지역이죠. 산이 아주 높고 눈이 많이 오고 아주 험한 지역입니다. 딱 그러고 보니까 이 강원도하고 비슷하다. 여기는 또 전라도, 제주도하고 비슷하다. 자, 그래서 기후, 생태, 환경이 장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남자, 여자 장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나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느냐? 일본 자료를 가지고 제일 조사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 남자, 여자 장수도가 이렇게 다른가 하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뭐였느냐? 자, 우선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이혼율입니다. 이혼율 1등부터 47등. 오키나와가 몇 등 정도 되느냐? 한 4등 정도 됩니다. 나가노가 이혼율이 꼴등이더라. 나가노는 이혼율이 꼴등이더라. 그 다음에 아주 놀라운 사실이 병원 입원율. 병원에 가서 이제 입원해서 얼마나 병원에 오래 있느냐. 오키나와가 또 한 2, 3등 됩니다. 오키나와. 근데 나가노는 꼴등이더라. 저 이야기는 뭐냐. 자, 이혼율도 꼴등이고 병원 입원율도 꼴등인 지역이 남성 장수 지역이다. 남성. 저기서 저희들이 아주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뭐냐. 자, 여자들이 장수하는 데는 가족이 상관없습니다. 여자들 혼자 똑똑하지요. 남자들이 장수하는 데는 가족이 필요하구나. 자, 가족이 뭘 필요하느냐. 뭐 하는데 가족이 필요하느냐. 왜 남자들한테는 가족이 필요하느냐. 그래서 굉장히 저희들은 그래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모든 장수의 가장 중요한 요인, 이런 것은 무슨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보면서 장수의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문화구나. 문화구나. 생활 습관이구나. 이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자, 4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첫째는 뭐냐? 먹거리다. 두 번째는 뭐냐? 움직이기다. 세 번째가 뭐냐? 어울리기다. 네 번째가 뭐냐? 참여하기다. 이 4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하고 적당히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먹거리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장수 연구하기 전에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제가 그 발견해서 이야기했던 것을 생활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지금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제가 무슨 연구를 했느냐. 1970년대 말에, 지금부터 30년 전에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식품 속에 어디가 발암물질이 많은가를 제가 조사를 했어요. 제가 그때 이제 박사학위 논문 할 때인데, 제 지도교수가 저한테 갑자기 어느 날, 자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위암이 많지? 예, 그랬더니. 그 위암 원인 중에 하나가 식품이겠지? 예,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면 식품 속에 발암물질을 조사해라. 그래서 제가 이제 발암물질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나라 이제 최초 보고서가 됩니다. 자, 식품 속에서 발암물질을 조사를 하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너무도 많은 식품 속에서 발암물질이 나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식품 중에서. 그러나 발암물질이 제일 많이 나온 것이 뭐였느냐? 뭐였겠습니까? 저한테 충격이었습니다. 생선이었습니다. 생선에서 발암물질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자, 생선이란 것이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심장에도 좋고 여러 가지 고혈압에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발암물질이 제일 많이 나온다. 어떻게 해서 나오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분석을 해봤더니 생선이 아주 신선한 생선 그 자체는 발암물질이 없습니다. 근데 조금만 두면은 생선은 바로 변합니다. 그 변하면은 바로 단백질이 파괴가 됩니다. 단백질이 파괴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쫙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일본식 사시미입니다. 일본식으로 숙성시킨 사시미, 바로 그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많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냐, 일본이 지금 세계 최장수 국가고 이렇게 하지만은 일본이 위암 발생률이 세계에서 넘버원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바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이죠. 자, 그래서 자, 생선에 발암물질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도 난리가 나겠지. 그 막는 방법을 찾자. 그래서 이제 또 자, 그 발암물질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인가 저희들이 찾아냈습니다. 찾아낸 게 뭐였느냐, 야채를 섞어버리니까 발암물질이 억제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 80년 초부터 우리 매스컴을 통고 조선일보나 여러 신문들을 통해서 뭘 홍보했느냐, 생선을 드실 때는 반드시 야채랑 같이 먹으라는 것이 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쌈을 싸서 드시라는 것이, 일본식으로 그냥 스시만 그대로 듣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발암물질이라는 것이 막을 수 있는 것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식물 속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먹던 무슨 상추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발암물질을 막는 것이 예를 들면 가시다, 무슨 또는 이런 다른 예를 들면 그 상추다, 뭐든 이 무잎이다, 뭐 여러 가지 것을 저희들이 이제 레코멘드 하게 됐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85년도에, 84년도에 미국에서 돌아와가지고 85년도 제가 이 어떤 충격을 받았느냐. 그때 갑자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기 시작했습니다. 80년대 초반에. 아마 여러분들 그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저 태릉 쪽에 소위 돼지갈비 마을들. 제가 미국에서 막 와가지고 거기를 친구들이 가자해서 갔다가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연기 자욱한 데서 막 고기를 막 구워가지고 먹는데 이 큰일 났더라고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일본의 아주 유명한 국립암센터에 유명한 스기무라 박사라는 분이 고기를 태워서 먹으면 발암물질이 생긴다는 것을 발표했었을 때입니다. 저는 그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 야, 이 우리나라 사람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바로 저희들이 분석을 합니다. 이제 고기를 가지고 자, 숯불에 구워봐라, 돌판에 구워봐라, 철판에 구워봐라, 또 불고기판에 구워봐라, 그 다음에 찜을 해봐라, 또 전자레인지에다 해봐라. 모든 방법을 했을 때 어떻게 했을 때 발암물질이 제일 많은가를 조사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숯불고기가 발암물질이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발암물질 많은 게 뭐냐, 돌판입니다. 그 다음에 철판입니다. 그 다음에 불고기판이 적습니다. 찜에서는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을 찾아내고 보니까 고기를 굽는 온도가 중요하구나. 숯불은 바로 직화를 하는 것이죠. 돌판은 돌이 아주 달궈져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높은 온도로 바로 굽는 것이죠. 근데 맛은 숯불구이가 제일 맛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돌판구이가 맛있고, 이게 맛하고 역비리 하더라. 그때 이제 제가 그래서 우리 이제 또 이 국민들한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기를 구워 먹을 때는 반드시 흐지부지한 불에다 구워서 먹든지 찜을 해서 먹어라. 찜을 해서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그래가지고 또 야채랑 뭐랑 섞어보니까 그것도 막아집니다. 반드시 고기는 상추랑 같이 싸서 먹어라. 싸서 먹어라. 상추뿐만 아니라 가시라든지 무잎이나 이런 게 다 좋았습니다. 오히려 상추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제 권장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한 결과를 가지고 제가 장수 연구하면서 큰 덕을 봅니다. 뭘 덕을 보느냐. 여러분들이 오키나와 사람들이 세계 최장수적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키나와 사람들이 먹는 것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오키나와 사람들은 예를 들면 일본식으로 예를 들면 일본 스시나 사시미나 먹냐. 안 먹습니다. 오키나와는 일본이 아닙니다. 오키나와는 ryukgu 왕국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본식이었던 것을 전혀 하지를 않습니다. 일본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럼 오키나와 사람들은 뭘 먹느냐? 생선 잘 안 먹습니다. 돼지고기 먹습니다. 그 사람들은 육류는 돼지고기를 더 먹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절대 구워 먹는 법이 없습니다.
오키나와 식단에는 굽는 요리가 없습니다. 생선도 쪄서 먹습니다. 고기도 반드시 쪄서 먹습니다. 돼지고기를 어떻게 먹느냐? 돼지고기를 한번 삶아가지고 기름기 다 뺀 다음에 거기다 양념을 해가지고 다시 찜을 합니다. 그것이 유명한 오키나와의 라우테라는 돼지고기 요리입니다. 바로 그런 식의 요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도 고기를 드실 때 바로 그런 식으로 드기를 저희들이 이제 강력히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돼지고기를 하니까 무슨 삼겹살이다 뭐다 구워 먹는 게 다 돼지고기다 그래 좋다. 그거 아니다. 재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조리하는 방법이다. 조리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그 먹거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강력히 지금 제안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백세인들 연구를 하면서 이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예를 들면 모든 사람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것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백세인들 무엇을 먹고 장수한다냐? 무엇을 먹고 장수한다? 그래서 저희들 여러 가지 조사를 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는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제주도, 충청도가 음식 먹거리가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 조사를 하면서 우리가 뭘 느꼈느냐. 자, 백세인들의 제일 중요한 식단의 특징은 뭐이냐. 무엇을 먹느냐보다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하더라. 어떻게 먹는가의 제일 큰 특징은 뭐이냐. 규칙적으로 먹더라. 세끼가 정확하더라. 백세 어르신들을 모시는 사람들은 대개 며느리입니다. 며느리들 말들이 똑같습니다. 밭에서 일하다가도 밥 시간만 되면 딱 와서 밥상을 대령해야 한다. 5분만 늦어도 난리가 난다. 세끼가 아주 정확하다. 그 다음에 백세 어르신들 드시는 양이 똑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변에서 장수하신 어르신들은 식사양 아침, 낮, 저녁, 어제, 그제 똑같습니다. 더 많이 먹거나 적게 먹으면 함부로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수하신 분들의 식단의 제일 큰 중요한 특징은 뭐냐. 시간을 딱 정해놓고 딱 일정한 양을 아주 규칙적으로 먹는다는 것이 첫 번째 특징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백세 어르신들을 이렇게 백세인들 조사를 하면서 자, 예를 들면 전 세계 장수하신 사람들의 공통된 식단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서양 사람들은 빵을 먹고 오키나와 사람들은 밥을 먹고 이러지만은 아주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예를 들면 장수하시는 분들이 먹는 식단에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신선한 야채하고 과일입니다. 신선한 야채하고 과일. 자, 그러면 대한민국의 백세 어르신들은 신선한 야채하고 과일을 얼마나 많이 먹었느냐? 이걸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해놓고 저희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랐느냐? 도대체 과일이란 것을 우리 백세 어르신들은 들어보신 적이 별로 없다. 백세 장수하신 분들이 과일 옛날에 얼마나 먹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과일을 먹는 나라가 아니었다. 지금은 과일이 흔하죠. 근데 그 장수하신 어르신이 살은 옛날에는 과일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가을철에 감 떨어지면 감 몇 개 주워서 먹는 것밖에 없었다. 과일 안 먹었다. 그 다음에 신선한 야채. 우리 백세 어르신들이 신선한 야채를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 또 보니까 신선한 야채도 별로 안 먹었어요. 우리 백세 어르신들 시절에 신선한 야채라는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 먹는 야채라는 것은 전부가 뭐이냐? 김치나 이런 식으로 해서 발효시킨 거. 아니면 오만 나물들, 데쳐가지고 만든 나물들, 그것밖에 없습니다. 무슨 생으로 만든 무슨 그 날풀들을 우리가 먹었는지 안 먹었다. 백세 어르신들이 신선한 야채 안 먹고 어떻게 장수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도 저한테는 숙제가 된 것이죠. 전 세계 장수하신 사람들은 전부 다 신선한 야채고 과일을 많이 먹는데 대한민국의 장수하신 분들은 신선한 야채 안 먹었고 과일 안 드셨고 자 이런데도 우리 어떻게 해서 100살이 되셨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조사팀한테 우리 식품영양팀한테 조사를 시켰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식의 어떤 이런 반찬 채소류하고 신선한 야채가 비교해봐라. 데친 야채하고 신선한 야채가 비교해봐라. 비교를 하니까 깜짝 놀란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우리 조사팀들이 한 일주일도 안 돼가지고 저한테 쫓아왔습니다. 답이 너무 간단하다. 뭐냐? 신선한 야채는 한 대접 해봐야 데치면 한 주먹도 안 되더라. 우리같이 데쳐서 야채를 데쳐서 먹는 방법이 야채를 적어도 5배 이상 더 많이 먹게 하는 방법이더라. 훨씬 야채를 많이 먹는 방법을 우리가 택하고 있었어요.
또 신선한 야채보다는 이렇게 데쳐서 먹는 것이 훨씬 먹기도 편합니다. 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신선한 야채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C라든지 이런 좋은 성분을 다 파괴돼 버리고 없어질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조사를 시킵니다. 자, 비타민C 계산해봐라. 비타민C가 깨집니다. 예를 들면 60도, 80도, 100도 해가지고 1분, 3분, 5분 이렇게 데쳐봅니다. 비타민C가 쫙 깨집니다. 그러나 완전히 없어지질 않습니다. 비타민이 한 20% 남습니다. 그러면 야채 더 먹어버리면 되더라.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졌던 우리 식단이라는 것이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다. 미칠 것이 하나도 없더라. 자, 야채를 훨씬 많이 먹고 야채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훨씬 많이 먹고 또 열에 약한 것은 그만큼 더 많이 먹으니까 커버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 식단 좋다. 우리 한국 식단 장수 식단이다. 그 말을 제가 이제 하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사실이 뭐냐. 우리가 100세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가지고 이제 혈액 검사를 쭉 합니다. 자, 그럼 100세 어르신들은 되게 채식을 주로 하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완전한 채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경계하는 것이 있습니다. 완전한 채식은 안 좋다. 적어도 우유나 달걀은 먹어라.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완전한 채식만 하게 되면 곡류에는 딱 없는 것이 있습니다. 곡류나 야채 속에 전혀 들어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B12입니다. 비타민 B12. 비타민 B12라는 것이 이것은 곡류 속에는 없습니다. 저것은 육류 속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B12 또 저런 몇 가지 영양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해서 반드시 육류를 조금 먹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완전히 채식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런 말은. 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100세 어르신들은 저게 채식만 주로 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혈액을 분석을 해가지고 저 비타민 B12를 재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미국의 백세인들은 비타민 B12가 낮은 사람이 많습니다. 비타민 B12가 적으면 인지 능력도 떨어집니다. 신경에 영향을 줍니다. 혈액 형성이 잘 안 됩니다. 빈혈이 초래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백세인들은 고기를 먹는 사람들인데도 비타민 B12가 낮은데 대한민국의 백세 어르신들은 비타민 B12가 정상이더라. 정상이더라. 그 깜짝 놀란 거지. 야, 이거 어떻게 된 것이냐.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비타민 B12가 이 소스가 뭐냐. 고기를 먹지 않는데도 왜 한국 사람들 비타민 B12는 낮지가 않느냐. 그래서 또 저희들 또 연구를 시킵니다. 야, 비타민 B12를 찾아라. 놀랍게도 어디가 그것을 저희들이 찾게 되느냐. 바로 청국장, 된장, 고추장이 들어있어요. 발효식품이 들어있었어요. 콩이나 고추에는 비타민 B12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발효되는 과정에 박테리아가 발효시키면서 비타민 B12를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뭐냐. 그와 같이 우리 식단이 우리가 육류가 없어가지고 걱정했던 그 많은 문제점들 우리 전통식단이 커버하고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소위 먹거리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참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감동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식단이라는 것이 자랑스럽구나.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자, 그럼 야채고 과일. 우리 과일을 통 안 먹었다. 자, 안 먹고도 어떻게 과일에 있는 성분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봤는데 우리가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봅니다. 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먹는 식단 속에 항산화기능, 두 번째가 항돌연변이 기능. 자, 항산을 막는 기능, 이 산화제를 막는, 소위 산화를 막는 것이 항산화가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항돌연변이, 돌연변이를 막는 것, 이것은 바로 암을 막는 겁니다. 암을 막는 것. 자, 항산화 기능이 어디가 많고 항돌연변이 기능이 어디가 많은가? 이걸 저희들이 모두 우리나라 식품을 가지고 분석을 전부 다 해봅니다. 근데 거기서 저희들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뭘 알게 되느냐? 채소라는 것은 과일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자, 과일, 채소. 과일에는 항산화 기능이 많습니다. 근데 항돌연변이 기능이 없습니다. 채소는 항산화 기능이 많습니다. 그러나 항돌연변이 기능이 많습니다. 바로 저 이야기는 뭐냐? 우리가
과일은 안 먹어도 되는 것이다. 야채는 먹어야 하는 것이다. 먹어야 하는 것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우리가 먹었던 우리 한국의 전통 식단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을 설명해 줘 버려요. 우리가 장수인 조사를 하면서 우리 전통 식단이라는 것이 아주 새로운 의미가 있구나 이라는 것을 저희도 이제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먹거리 이야기는 뭐 대강 이 정도로 이제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이제 한 가지 제가 여기서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자,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이야기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 근데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왜 반대냐? 꼭 적게 먹으려고 그러지 말아라. 그 대신 더 움직일 생각을 해라. 움직일 생각을. 여러분들이 움직이는데 필요한 양만큼 먹어야 합니다. 움직이는데 필요할 만큼 먹지를 못해주면 우리 몸이 많이 축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근육이나 뼈나 이것이 다 상하게 돼 있어요.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70이 넘어서는 모든 근육이 없어져 갑니다. 몸의 균형이 다 없어져 갑니다. 잘 움직여야 합니다. 움직일 수 있을 만큼 먹어야 합니다. 실제 장수신 어르신들, 100세 어르신들을 이렇게 딱 조사하게 보면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뭘 놀라게 되느냐? 아주 살이 빠진 사람보다도 살이 적당히 있는 사람이 장수하는 것이다. 우리가 BMI란 말을 씁니다. 체질량 지수란 말을 합니다. 체질량 지수가 23이 넘으면 비만이란 말을 합니다. 의사들은. 자, 그러면 많은 병이 생긴다고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장수하신 분들은 체질량 지수가 한 25 정도 되는 것이다. 살짝 살이 찐 사람이, 그 대신에 많이 움직이는 사람이, 먹는 거 적게 먹어야 오래 산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 대신에 먹은 만큼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장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제 100세 어르신들을 이제 조사를 다니면서 제가 이제 전국을 이제 다닙니다. 제가 이러면은 이제 전국을 쭉 몇 년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제가 어떤 마을에 딱 들어가면은 이 100세 어르신은 오시라 할 수가 없죠.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산 꼭대기 집도 찾아가야 합니다. 자, 산 꼭대기 있는 100세 어르신 만나러 찾아뵈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제가 이제 반풍수가 딱 돼버렸습니다. 딱 어떤 마을에 가면은 100세인이 어디쯤 살고 계시겠다 제 눈에 보입니다. 참 그 기가 막힌 일이 됩니다. 아, 저 언저리 100세인이 계시겠구나 하면 계십니다. 기가 막히죠. 저도 이런 경험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00세인들이 어디서 사시느냐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저 산골에 가게 되면 산골 마을의 제일 꼭대기 집입니다. 아랫마을에는 100세인이 안 계십니다. 반드시 윗마을에 저 꼭대기에 사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시골에서 오신 분들은 어르신들 보시면 되게 아실 겁니다. 되게 마을 꼭대기 그 언저리에 100세 어르신이 살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가 하루에 조금 더 걸었다. 조금 더 걸었다. 매일매일 조금 더 걸었다. 그것이 생활화되어 있다. 장수신 사람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였더냐? 왜 저 사람들 이렇게 장수했을까?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들이 어디 시골들 가면 장수 마을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제가 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장수 마을이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장수 마을이란 말을 하지 마라. 장수인은 있어도 장수 마을은 없다. 왜 그런 말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자, 어떤 마을에 예를 들면은 전남 그 구례군에 가면은 또 상사마을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단골샘이라는 그 샘이 있습니다. 그 샘물이 또 이제 장수물이라고 또 난립니다. 신문에도 많이 보고되고 그렇습니다. 자, 그럼 그 물을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장수해야지. 아니다. 그 동네에서 장수한 사람 한 사람밖에 없다. 그 장수씨는 자 할머니 한 분 계신다고 장수마을이라고 해야겠느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장수마을이라는 개념, 그 올바른 개념이 아니다. 장수인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개념이다. 자, 장수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만큼 조금 더 걸었습니다. 평지를 걷는 것이 아닙니다. 언덕을 오르고 내려가야 한다. 언덕을 오르고 내리고 해야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요 서울 부근에는 바로 요 주변의 산들이 다 좋은 산입니다. 남산도 좋고 청계산도 좋고 우면산도 좋고 대모산도 좋고 북한산도 좋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올라갔다 내려와라. 그런 정도의 운동량. 자, 우리가 이런 운동 강도를 이야기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운동이 어느 정도가 좋냐, 건강이 좋냐. 운동 강도 70%란 말을 합니다. 70%. 여러분들이 보통 일상생활에서 하는 것이 보통 20, 30%입니다.
20~30%의 운동 강도가 가져오니까 땀이 안 납니다. 자, 100%를 뭘 100%라고 그러냐. 운동강도 100%라는 것은 자기가 막 달리기를 하든 뭐 어떠 해가지고 숨이 꽉 차가지고 막힐 때 그것을 100%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대개 이 맥박수가 약 한 180에서 한 200 정도 됩니다. 맥박수가 한. 그럼 운동강도 70%란 그 70%입니다. 그럼 맥박수가 대개 한 120 정도 될 정도 운동량. 자, 1분의 맥박이 120번 정도 뛸 정도의 운동량이 70% 운동량이에요. 땀이 살짝 뺍니다. 그 정도 운동량을 매일 한 40분씩 하라.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논에서 일하고 있는,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저것이 자동으로 해결이 됩니다. 작업한다는 거, 일한다는 거, 일정한 땀을 적당히 흘리는 노동을 해야 한다는 거. 나이가 들어가면 그거 해야 합니다. 왜 더 중요하냐?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를 들면은 빨리 피곤해집니다. 빨리 피곤해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근육이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근위축증이라 그럽니다. 근육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해도 훨씬 힘듭니다. 폐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냐? 아니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살아나는 것이다. 근육은 쓰면 쓸수록 살아나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좀 더 편하게 있으려고 그대로 운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무르 있는 것이 제일 나쁜 일입니다. 노화를 가속시키는 일입니다. 우리가 노화를 막고 장수를 하고는 비결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냐? 계속 움직이는 것입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일상생활이 움직이는 것이 한다. 일상생활이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런 언덕에서 사시든지 아니면은 매일 나이가 들어가지고 동네 가서 무슨 봉사활동을 하시든지 그런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저희가 이제 곧 공개하려는 아주 우리나라 특수 장수 집단이 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장수할까? 매일 일정량의 생활에 어떤 운동을 해왔다는 것이죠. 나이가 90이 되든 100살이 되든 똑같은 리듬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그룹은 굉장히 강한 종교적인 그런 강한 이 열정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그 종교에 맞춰서 생활을 쭉쭉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장수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사람이 나이에 상관없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절대 움직여라.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그 먹거리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빼먹은 이야기였는데,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늙어가는 조직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은 뇌 신경이 좀 이렇게 신경도 좀 기능이 떨어지죠. 심장 기능도 좀 떨어지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갔을 때 제일 빨리 늙어가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게 뭐인지 아시죠? 그게 바로 첫 번째가 폐입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늙어가는 조직 중 하나가 폐입니다. 그 다음에 뭐입니까? 신장이다. 이 두 개의 조직이, 폐하고 신장이 우리 몸에서 제일 빨리 늙어갑니다. 무슨 심장이 그런 거 아닙니다. 뇌가 아닙니다. 실제 여러분들 몸에서 제일 빨리 늙어가는 것은 폐고 신장입니다. 왜 그러느냐? 폐라는 것은 밖에 공기가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더러운 공기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폐가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폐가 호흡이 곤란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생활을 못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자, 그럼 폐를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쁜 공기 안 마셔야겠다.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뭐냐? 담배 피지 말아요. 담배 피지 말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담배 피지 말고 더러운 공기 마시지 말고, 이게 폐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장이란 건 뭐냐? 그 다음에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늙어가는 조직 중 하나가 신장이다. 신장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장소. 우리 여러분들이 뭘 먹으면 그것이 전부 다 소변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그 쓰레기가 전부 소변으로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럼 이 신장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신장이나 그 쓰레기가 많이 생겨 그걸 처리해야 하는 기관이다. 그럼 신장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쓰레기 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쓰레기 안 생기게 하는 것이다. 자, 쓰레기 안 생기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쓸데없는 거 먹지 말아요.
무엇이 좋다더라 좋다더라 휩쓸리지 말아요. 장수신 사람들이 무슨 이상한 약 먹고 장수인 사람은 없다. 일상생활에 우리 식품이다. 식품. 특히 제가 이제 이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식약동문이란 말이 있습니다. 식오고 약오고 뿌리가 같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벌어지고 있느냐. 식오고 약오고로 혼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밥을 먹으면서도 거기다가 반찬에다 뭐다가 전부 다 국에다 뭐에다가 그냥 약을 넣는 그런 이상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약은 약이고 식은 식입니다.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약과 식을 하늘과 땅으로 구별합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식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서 딱 들어가가지고 처리돼가지고 쓰레기가 하나도 안 생기는 것이 식입니다. 약이라는 것은 뭐냐. 약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 특수한 기능이 있습니다. 열을 낮춰주고 병균을 죽여주고 또는 무슨 뭐 혈압을 높여주고 낮춰주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특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이라는 것은 100% 우리 몸에서 산화되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신장을 통해서 물에 녹는 형태로 바뀌어서 소변으로 나가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약이라는 것은 적당한 꼭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필요한 약만 먹어야 합니다. 약을 장보고지 말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몸에 좋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마구잡이로 그냥 이것저것 약을 가지고 장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아요. 그건 신장을 상하게 하는 방법이다. 신장을 상하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어느 날 의사가 선언을 합니다. 어떤 선언을 하느냐. 더 이상 치료를 못 하겠어. 자, 의사가 예를 들면 환자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이 드신 어르신한테 치료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선언했을 때 제일 큰 이유가 뭐냐. 신장이 나갔을 때 그렇습니다. 신장이 고장이 나버려가지고 더 이상 약을 쓸 수 없을 때 그때는 의사가 약을 못 그때는 아스피린도 못 씁니다. 아스피린도 독이 돼버립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신장이 나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그 주변에서 암 환자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암 환자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제 항암제 치료를 받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더 이상 치료 못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제일 큰 이유가 뭐냐. 바로 신장입니다. 신장이 나가버려가지고 약을 쓸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신장을 보호한다는 것이 장수의 제일 중요한 것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다. 쓸데없는 거 먹지 말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거리에서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로 메모리 짓도록 하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이야기 조금 더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장수신 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봅니다. 어떻게 움직이느냐. 자, 일상생활이 움직이는 것이다. 100세 어르신들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도 당신 70대, 80대, 90대, 100세 똑같은 일을 하십니다. 지금도 100살이 되셨어도 밭에 가서 일하시고 산에 가서 나무 해오시고. 제가 아주 놀랬던 것은 전남 구례군에서 만난 산동면에서 만난 백씨 할아버지입니다. 제가 찾아뵈러 갔을 때 그 할아버지는 지게를 메고 들어오셨어요. 100세 어르신이 지게를 메고 들어오셨어요. 딱 앉자마자 제가 인사를 드리니까 그 100세 어르신이 저한테 뭐라 그러냐. 아, 서울서 오셨는가? 예, 서울서 왔습니다. 옹고이 지신이 무슨 말인지 안 가. 아, 말씀을 주십시오. 제가 1시간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 100세 어르신은 지금도 낮에는 밭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서 하락을 하시고 그러신 분들이라요. 변함없이 아무리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게 일하는 겁니다. 저희들 우리 서울대학교 노화보рем사연구소가 장수과학 최고 지도자 과정이라는 것을 열어서 지금 2기가 이번에 며칠 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2기 수강생 한 사람을 여러분들 한번 소개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수강으로 온 사람이 딱 보니까 이 양반 연세가 95세예요. 95세인 분이 정식으로 수업을 듣겠다고 신청을 해서 들어와가지고 제가 그분을 모셔가지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어르신께서 이렇게 좀 하실랍니까? 내가 하면 안 되냐. 내가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양반을 받았습니다. 며칠 전에 졸업을 했습니다. 95세 양반이. 더구나 이제 그 지난주에 저희들 일본 나가노로 현장 실습을 갑니다. 나가노 가는 길이 아주 멉니다. 동경 가서 동경노인연구소 가야 하고 또 나가노 신간센 타야 하고 버스 타야 하고 비행기 타야 하고 아주 고약한 그런 코스를 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95세 어르신이 거의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단장인데 잘못하다 사고 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안 오셨으면 해서, 어르신 꼭 가실랍니까? 내가 못 갈 이유가 뭐냐? 또 따라오신 거예요. 95세 어르신이 저거 모든 코스를 다 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일본 나이 95세인 양반이 1년간 우리 코스에 들어가서 풀타임 강의를 듣고 매일 아주 수업을 하시고 그러셔서 제가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 그렇게 건강하시오? 이 양반은 지금 현역입니다. 지금도 사업하고 계십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언제나 공개될 겁니다. 95세인 사람이 지금도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신 집안이 크게 아주 성공하셔가지고 재산이 몇천억 됩니다. 그 말하면 다 알만한 회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은 절대 당신 차를 안 탑니다. 당신 집에 벤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누라 겁니다. 당신은 그 차를 1년에 2번 쓴다. 언제 쓰느냐? 구정하고 추석에 성묘갈 때만 탄다. 나머지는 무조건 걷습니다.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걷습니다. 제가 그래서 하여튼 이 양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냥 항상 저한테 오시면 이 만보기를 보여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하고 만나는데 딱 보여요. 제가 지난번에 깜짝 놀랐습니다. 15,000보가 나옵니다. 하루에 15,000보를 걸었다. 여러분 15,000보 걷기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몸부림을 치다가 안 돼가지고 저도 차를 없애버렸습니다. 나 지하철 타고 다녀야겠다. 버스 타고 다녀야겠다. 그런데도 제가 그냥 보니까 저도 이제 만보게 계산해 보니 한 8,000보가 맥시멈이더라. 세상에 95세 된 어르신이 지금도 매일 15,000보를 걷는다 해서 어떻게 해서 15,000보예요? 그때 이 양반 하시는 말씀 참 감동입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셔가지고 뒷산 한 바퀴 돌고 온다 해요. 그것이 1시간 반 걸린답니다. 그게 한 4km가 좀 넘습니다. 그리고 7시 반에 95세 된 할아버지가 출근하십니다. 공장에 출근하시고 당신이 문을 열고 청소를 이 양반이 하시는 거예요. 물걸레 청소를 당신이 하신다. 그럼 9시 되면 직원들이 온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어떻게 회장님이 청소를 다 하시오? 그때 이 양반이 기가 막히게 말씀하셨어요. 이 양반이 재혼을 하셨습니다. 한 10년 전에 85세 때 재혼을 하셨어요. 부인은 연세가 53살인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신혼여행을 알래스카로 갔답니다. 크루즈 여행으로 이렇게 알래스카 가가지고 어떤 지역에 내려서 이제 호텔에 딱 머물렀는데 호텔에서 보니까 어떤 양반 한 점잖은 양반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 미국 사람인데. 그래서 옆에 물어봤답니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지금 현재 저 양반 나이가 지금 80인데 대학교 총장하고 은퇴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분이 가서 말을 걸었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이 청소를 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나이 80인데 내가 지역사회에 봉사할 것이 이런 것이 말고 더 있겠느냐. 내가 좀 봉사하기 위해서 한다. 그 말씀을 듣고 10년 전부터 이 양반이 당신 공장 청소를 당신이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 이 양반이 기계를 만듭니다. 부속품을 이렇게 사고 그래야 합니다. 그랬더니 한 3년 전에 정리를 해서 보니까 자기 밑에 직원이 그 물품을 구입한 친구가 사고를 쳤답니다. 몇 억을 사고 쳤답니다. 그래가지고는 당신이 청계천에 가가지고 물품을 직접 가서 구매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5,000보가 되더라고요. 걸음걸이가 저보다도 빠릅니다. 자, 그걸 보면서, 움직인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은 제 강의를 듣고 나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할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먹거리입니다. 쓸데있는 거 먹지 마라. 규칙적으로 먹어라.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먹던 거, 그 좋은 것이다. 우리 한국 식단에 문제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점은 소금기입니다. 소금기만 줄이면 됩니다. 소금기를 줄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될 수 있는 국물을 먹지 마라. 소금을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것이 사실 국입니다. 찌개입니다. 간을 맞추기 위해서 소금을 숟가락으로 넣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국물은 될 수 있으면 들지 마시고. 근데 되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국물을 한 대접 싹 마셔야 이게 뭐 드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지 마시라. 우리 한식단에서 우리 전통식단에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그 소금기입니다. 소금기만 해결이 되면은 나머지는 별 큰 문제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어왔던 여러 가지 우리 전통 식단, 또 각종 나물류,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쓸데없는 거 거기다 넣지 마십시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제일 하셔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움직여라. 장수 비결이 뭐냐? 장수 비결이.
자, 장수 비결 몇 마디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수 비결이 뭐냐? 장수하는 사람의 제일 큰 특징, 움직여라다. 계속 움직이는 건 마지막 죽기 전까지 움직이는 겁니다. 계속 움직여야 합니다. 뭘 하든지 움직여야 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 적응해라 합니다. 적응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내가 옛날에 어쨌다는 이유로 버티지 말아요. 적응해야 합니다. 변화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그걸 따라가야 합니다. 그게 장수 비결입니다. 혼자 버텨가지고 장수 못합니다. 적응해야 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머리를 써야 합니다. 머리를 써라. 머리를 써라. 그냥 틀에 박힌 어떤 루틴한 그런 과정에 몸을 젖지 말아요. 항상 머리를 써라. 새 것에 대한 도전을 해라. 네 번째가 뭐냐? 느껴라. 사람들과 어울려서 느껴야 합니다. 자기가 좋고 슬프고 그 감정을 발산해야 합니다. 노래도 하고 춤도 하고 해야 합니다. 장수신 어르신들 중에서 제일 감동하는 것은 혼자 사시는 백세 어르신들. 어떻게 해서 혼자 백세 어르신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근데 그분들 대개를 가서 저희들 감동합니다. 혼자 사시는 백세 어르신이 동네 살롱입니다. 살롱. 오만 사람들이 와서 오고 가고 하면서 어쩌고 저쩌고 모입니다.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울릴 때 느낌을 가지고 어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남자들 감성을 발산해야 합니다. 남자들이 그걸 못합니다. 여자들은 잘합니다. 근데 남자들이 딱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남자는 장수적이 못 됩니다. 대한민국은 여자만 장수입니다. 자, 느껴라. 다섯 번째 뭐냐?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표현이 좀 안 좋습니다만 뭐 어쩐다더라 휩쓸리지 말아라. 어쩐다더라 뭐 좋다더라 휩쓸리지 말아라. 나이가 들었으면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있고 느낌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판단하고 느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에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일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장수한다는 것이 사실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장수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수하신 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은 그분들은 그저 똑같은 사람입니다. 무슨 특별한 사람일 리가 없다. 다만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과 차이가 있었다면 뭐였을까? 열심히 살았다는 것이죠. 열심히. 휩쓸리지 않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름대로 머리와 마음을 써가지고 적응하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장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모든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방법이고 질병을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5시까지 강연하고 해서 제가 여기서 대강 이야기를 매듭 지을까 합니다. 하여튼 제 강의를 들은 사람들은 다 100살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100살이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잘 못 들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여튼 건강하십시오. 수고했습니다.